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연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느 요일 좋아하세요? 아마 직장인이시라면 아마 금요일이라는 답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금도 부담스럽지가 않고 또 출근할 일요일은 좀 멀리 있고요. 저한테도 물으신다면 당연히 답은 금요일입니다. 저희 생생경제의 야심만만한 코너인 금요기획이 있어서 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스튜디오 밖에 김나연 PD가 웃고 있네요. 접습니다. 근데 이 언론사에 근무를 하다 보면은요, 주말이 꼭 쉬는 때는 아니에요. 주 7일을 일하기도 하죠. 재작년 언젠가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도 일요일 아침 일찍 출근을 했다가 밤에 퇴근을 하는데요. 거실 TV에서 개그 콘서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나 행복하니? 뭐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좀 다가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고 계신가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는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 쉬는 방법을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오늘 점심때 택시 탔는데요. 생생경제 늘 애청해주고 계시는 기사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균형 있게 경제 소식을 잘 전해달라는 당부 말씀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김복기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기획 있는 날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연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한데요.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목소리가 항상 밝으셔서 시황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금요일이라서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좋다 말았습니다. 예. 아침 4포인트 상승으로 시작했던 거래소 주가는 장중에 약 8포인트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좀 변덕스러운 매매를 보여주면서 막판에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장중에 나타난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기업 하나가 디폴트를 냈다. 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좀 급락하는 분위기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라는 그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반등을 했습니다만 반등에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0.94포인트, 0.05% 하락하면서 1974.68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운수 창고 업종이 강세 보여주었고 약세 업종으로는 운수 장비 자동차, 그리고 유통, 은행 등이 약세 보여줬습니다. 거래소에 반해서 코스닥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로 6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계속 오르기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일 대비 3.43포인트, 0.63%가 상승하면서 543.7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은 수준의 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최근에 이게 가장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가 중형주나 대형주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코스닥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소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른 종목이 412종목, 그리고 내린 종목이 390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장은 떨어졌지만 오른 종목이 더 많다. 이것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네.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전에 먼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펀드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펀드가 가치주 펀드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돈이 그나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일반적 펀드는 유입이 별로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계 자금들도 별다른 유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래 대금도 적고 시장에 지금 머물고 있는 자금도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한적 자금들이 수익률 게임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가치주 펀드들은 원래 하던 대로 가치 관련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중소형주에 포진되어 있는 쪽이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흐름 이번 한 주 동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시장이랑 똑같은데요. 주택에서도 대형이 안 팔리고 중소형만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돈이 없으니까요. 네. 주식시장에 돈이 많다면 대형주로 밀고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그렇군요. 요인인데요. 돈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 대형주들의 실적, 미래의 실적 전망이라는 게 지금 당장 좋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 포인트는 주로 가격 대비 좀 저렴한 저평가된 주식들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수익률 게임하는 쪽에서는 작은 자금으로도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즉 가격 상승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매기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장 초반까지는 건설업종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정부에서 그 건설업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좋은 모습을, 오늘은 뭐 마지막에는 조금 꺾였습니다만 한 주 내내를 따져본다면 건설업, 시멘트업 이런 쪽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어땠어요? 네이버는 오늘은 주가가 10,000원 정도 빠져서요. 네. 82만 6천 원 됐습니다. 이 네이버 볼 때마다 정말 생각 많이 드는데요. 네. 창조 경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네.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창조라고, 창조 경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하는 소재 산업이라든가 기관 산업 등, 그리고 기계 산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특별히 잘 안 해줘도 잘 돌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세계적인 기업들이고요. 반면에 국내에서 장사하는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 관련된 기업들이 더 잘 좀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좀 정책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네이버가 너무 좀 고평가된 게 아니냐, 제2의 삼성전자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부풀려졌다, 이런 의견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제조업하고 소프트웨어 업종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네. 지금 사실 소위 말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주가를 비교해 본다면 한국의 주요 제조업체인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하고 네이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80만 원 이상에서는 조금 가격 부담을 좀 느끼는 정도 수준인데요. 네. 미래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과 하나와, 그리고 또 라인으로 대표되는 이 채팅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뭐 지분 투자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네. 실적 자체만으로, 실적이 중요하게 움직입니다만 언제 가장 주가가 멋지게 올라가느냐면 기대감이 많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1998년, 2000년에 IT 버블을 경험할 때도 네.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과 함께 주가가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의 기대감과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 네.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심리가 좋아질 때는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그걸 꼭 감안하시면서 네.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원고를 못 받았어요. 예, 그러십니까? 네. 먼저 물어보는 거는 이동통신사들, 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얘기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이동통신 3사, 네. 그러니까 SK텔레콤, 또 KT, 또 LGU 플러스 이렇게 3사에 대해서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달 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45일 동안 되는데 이제 방식이 조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45일 동안 모두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각각 따로따로씩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한 개 회사가 하고 그 회사가 끝나면 다른 회사가 하고 또 그 회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회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는데 네. 과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 영업정지 될 때 이제 나머지 회사들이 뺏어오려고 보조금이 더 과열이 되고 네, 맞아요. 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두 개사가 정지가 되고 한 개사만 영업을 하는 식으로 이게 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 동안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 다음 달부터 또 5월 18일까지 또 그러니까 23일 한 번 하고 쉬었다가 22일 다시 하고 이런 방식이 되고요. 네. KT 같은 경우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하게 되고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간을 보면은 지금 1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한 계속 두 개사는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한 개사만 영업을 하게 되는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일종의 교차 중복 영업정지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일단 신규 모집이 다 안 됩니다. 신규 네. 모집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이 번호 이동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기기 변경 그러니까 이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난 지금 SK텔레콤 가입자인데 혹은 KT 가입자인데 그냥 이 통신사 바꾸지 않고 이 새 기기만 바꾸는 것 네. 이것도 금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네. 도난이나 뭐 분실을 했을 경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될 거고요. 네. 또 2년 이상 된 휴대폰 그러니까 아주 이제 오래 써서 성능이 떨어지거나 네. 그랬을 경우에는 교체가 되는데 그거 말고 진짜 뭐 보조금 받고 새 휴대폰으로 바꾸려는 그런 수요 꼭 번호 이동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까지도 이제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지금까지 나왔던 영업정지 중에 가장 강력한 형태로 이번에 영업정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돌려 말하면은 그만큼 이동통신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무법천지에 가까웠고 무질서했고 진짜 법도 규제도 없는 그야말로 진짜 이 무슨 활극을 보는 듯한 네. 그만큼 이 시장이 혼탁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끝나서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 이런 보조금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미래부는 이제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대표자를 형사고발하겠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예. 글쎄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편법이 또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뭐 하나 규제를 막아놓으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뭐 이 각종 탈법 편법이 나올 만들어내죠. 가능성은 있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굉장히 강하게 나왔으니까 과연 없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사 쪽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예상은 했던 거죠. 네. 예상은 했던 건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예민했던 게 이 기기 변경까지 금지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기기 변경까지 이제 금지를 시킬 경우에는 통신사들도 통신사지만 일선 판매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개점 휴업이거든요. 번호 이동 안 되고 기기 변경 안 되고 그러니까 네. 도난 분실 내지는 아주 오래된 휴대폰만 바꿀 수 있으니까 아마 영업이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이 제조사들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휴대폰이 안 팔릴 테니까요. 어쨌든. 그렇죠. 제조사들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뭐 펜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들다는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동통신사들은 별로 나쁠 게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입자 모집이 안 되는 건 있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는 보조금을 안 써도 되니까 그렇죠. 비용 지출이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수익 구조는 더 개선될 것이다. 이런 좀 역설이네요. 네, 역설적이고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되게 마케팅 비용으로 그렇습니다. 기록이 됐죠. 예, 뭐 영업 보고서라든가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보면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거든요. 막 조 단위로 나가고 그러는데 그렇죠. 게다가 보조금으로 쓰이는 건데 참 정말로 잘못된 거 아니죠. 결국 그거는 마치 싸게 우리가 휴대폰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거 그렇지 아니었으면 않죠. 요금이라든가 다른 데서 얼마든지 페이버가 생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보조금이 나쁜 게 장기 가입자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좀 심하게 말하면 철새 가입자들이 받는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원리에도 역해가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통신사들 이 보조금 문제 이거 해결될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것처럼
또 하나 이제 전혀 믿을 수 없는 게 개인정보가 새는 네. 것은 어디서나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이미 다 어제 틀렸다. 또 예. 어제 KT가 뚫렸죠. 예. KT가 뚫렸고 무려 1,200만 명의 지금 고객 정보가 새 나갔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아주 뭐 이 해커가 네. 내지는 아닌 조직적인 범죄가 뭐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기존의 영업 조직이 영업 판매를 하던 사람이 굉장히 뭐 전문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교적 심플한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요. 예, 굉장히 손쉬운 기술로 빼나가는데 빼나간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통신사의 이 허술함도 문제지만, 이게 빠져나간 거를 1년 이상 모르고 있었다라는 네. 것 자체가 더 참 경악할 만한 일이었고, KT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무선을 통틀어서는 무선만 따진다면 SK텔레콤이 1위지만 유무선을 통틀어서는 KT가 1위거든요. 그렇죠. 국내 최대 통신사에서 이런 구멍이 뚫렸다. 구멍이 뚫린 거를 1년 넘게 모르고 있었다. 이거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황창규 KT 회장, 신임 회장이죠. 직접 네. 사과를 했습니다. 원래 예정에는 요거 담당하는 이 부사장이 이 기자브리핑을 열어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이랄까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황창규 회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임 직원을 대표해서 먹이 숙여 사과드린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2012년에 이미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보안 장치도 만들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통신사까지 뚫리고 카드 회사가 뚫리고 네. 그럼 대체 뭘 믿고 우리 국민들은 개인 정보를 기입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건지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바꿔야 된다. 예, 근데 참 너무너무 구멍이 많은 사회인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예.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데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우리나라 IT 산업을 발전시킨 1등 공신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모든 국민한테 예. 식별번호가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디어가 쉬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의 IT 산업이 발전되고 인터넷 산업이 발전된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잘 보호가 되고 관리가 된다라는 전제 위에서 성립되는 얘기지. 이것이 식별번호가 이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 그렇죠. 얘기는. 네. 예. 이게 계속 좀 갑갑한 얘기만 하는데 또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네. 영업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어제 영업용 보험료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자동차 보험료. 오늘 또 메리츠 화재, LIG 손해보험이 큼직큼직한 이 손해보험 회사들이 이 영업용 보험료를 한 10%가량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는 건 손해율이라는 거에 입각해서 정해집니다. 손해율이라는 거는 받아들인 보험료 대비 보험금 사고가 나서 사고보험금으로 얼마가 지불됐느냐 네. 이걸 보는 건데 적정 손해율을 77%로 지금 보험사들은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떼기 때문에 70% 이상이 나가면은 사실 적자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이하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8%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다 지불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예. 사업비 뗀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적자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보험료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다고 하고 다만 개인용 차량 보험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감독 당국도 이거는 불허하겠다. 그래서 아마 영업용 쪽으로 이번에 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인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결국 나중에 슬금슬금 다 올라가는데 맞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또 이번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네. 자동차 보험료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개인들도 말이죠. 맞아요. 그런 또 네. 한편으로는 걱정도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2부에서는요. 맛있는 경제 시간에 술 땡기실지 모르겠습니다. 막걸리와 사케 얘기를 좀 나누겠고요. 경제영화관 시간에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닐스의 모험. 과연 또 여기서 어떤 경제를 알아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는 3월 14일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주민 이동이 통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훈련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시고 주행 중인 차량은 갓길로 정차해 차량 통제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주변의 대피소는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고 유사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와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비행기 시간에 따라 비즈니스 스케줄을 고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스케줄에 따라 비행기 시간을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의 스케줄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둘 다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맞춰 편리하게. 대한항공 자카르타 주 10회 운항 4월 2일부터.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 경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경제를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들 한 잔 또 땡기실 것 같은데 막걸리와 사케입니다. 김유진 푸드칼럼니스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막걸리. 네. 전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는 막걸리도 막걸리지만은 사케가 또 인기잖아요. 그렇죠. 대표님은 어떤 술 좋아하세요? 그때 달라요. 막걸리는 어떤 때? 저는 사실 좀 꾸물거리는 네. 이런 정도는 확실히 막걸리가 당기는 것 같고요. 전하고요. 네네. 네. 전하고. 그리고 사케가 당기는 날은 좀 다뤄요. 같이 쌀로 만든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네. 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케가 당기는 날은 몸이 약간 좀 피곤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약간 춥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머리 많이 써야 되고 글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이 예. 당 떨어질 때. 당 떨어질 때가 맞아요. 이거 알코올 떨어질 때 아니에요?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도 굉장히 각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막걸리들을 특성화시키고 네. 브랜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들 연구개발들을 하세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술을 만드는 쌀들은 굉장히 당도가 높아야 돼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걸리 자체가 뭐 그냥 맹숭맹숭하다 이러면은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감칠맛도 좀 떨어지고 이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묵은 쌀인 거예요. 좋은 예. 단 쌀을 쓰는 게 아니고 네. 뭐 밥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집 가서 밥을 먹으면 기름이 쫙 흐르는 데다가 그렇죠. 막 그냥 밥만 먹어도 달 때가 있잖아요. 네. 애기들 왜 한 숟갈 떠넣어줬는데 반찬 먹을 생각을 안 하고 밥만 계속 물고 있는 거야. 단물이 나오니까. 그렇죠. 단물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약간 좀 충분히 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케를 소위 얘기해서 지자케라 그래가지고요. 앞에 네. 이제 그 토지에 지자가 붙으면은 향토 사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음 때문에 지자케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사케가 아니고 지자케 같은 경우는 각 도에서 가장 자신 있는 쌀을 개발을 해서 그 쌀 중에서도 이건 밥해 먹는 쌀이 아닌 거예요. 술 담아야 되는 쌀. 예. 당도를 높이기 위한 온갖 그 막 육종을 통하고 교배를 통해 갖고 만들어낸 네. 걸 가지고 예. 쌀을 그냥 만들지 않고 또 도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깎아내고 해서 심지어는 5분 도미, 8분 도미, 9분 도미까지 거의 다 깎아내요. 영양분은 다 깎아내고 네. 쌀이 갖고 있는 탄수화물 속에 당분만 건져내려고 하는 거죠. 정말 맛만 가져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맛을 봤을 때는 네. 우리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양반 잘 모르는 소리 같아. 나도 좀 먹어봤는데 야 사케는 그래도 좀 쌉쌀하고 씁쓸한 맛이 나는데 우리 건 달잖아.
그건 이제 아스팜탄을 넣어서 그런 거고.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저도 이제 애국한다는 네. 그 기분으로 재능 기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라도에 대표하는 모주라고 하는 막걸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일본의 최대 거상들 8분을 모시고 왔어요. 제가. 네. 제 돈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 네.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공장 시설 보고 와 놀랬다. 오히려 일본의 양조장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훨씬 용량도 그렇고 네. 하여튼 대단히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음에 완전 만족하고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병입된 것들 다 확인하고 구성 성분 딱 하는데 뒤에 세상에 누가 술에다 아스팜탄을 넣냐고 그게 확인이 감비료를 되어버렸군요. 넣냐고 하면서 네. 그것 때문에 계약이 틀어진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예전에 막걸리 만드는 집안을 그 주인공으로 삼았던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협찬을 거기서 좀 했죠. 강문영 씨였나요? 아니요. 최근에 문근영. 문근영 씨. 강문영과 문근영의 차이는 세대 차이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예. 어쨌든 막걸리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배우 강문영 씨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장면 중에 네. 저도 시리즈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장면은 정말 작가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고 느낀 게 술도가에서는요. 막걸리가 익어가는 소리가 네. 자장가처럼 들린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 폭 하고 기포가 올라오면서 네. 발효가 되면서 그 이제 거품들이 이제 네. 터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그럼 이제 올라왔던 것들이 부글 끓는데 그게 항아리 속에서는 폭 이런 소리가 나요. 그 굉장히, 소리가 예. 울림처럼 다가온대요. 향도 그렇군요. 그렇고. 근데 막걸리 네. 다 그렇게 아스팜탄을 넣나요? 대부분 넣습니다. 참 아쉽게. 예, 지역별로도 또 각각 좀 다른 맛을 낸다라고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럼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다시피 특산 물들, 그러니까 농산물이 되겠죠. 농산물이나 나머지 네. 자연으로부터 걷어들일 수 있는 것들인데 농산물들을 가지고 특화를 시켜야만 그 다음에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이 문제가 조금 불거지긴 해서 언젠가 저희가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 축제.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밤 축제 네. 그러면은 밤에 연관된 뭐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무슨 밤 과자, 밤빵, 막걸리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유관된 상품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좀 늘어나는 사실은 그런 경우도 몰려가는 있습니다. 분위기도 좀 있어요. 예. 밀려가고 몰려가는 분위기 두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발적으로 정말 맛있는 막걸리들을 만들어내서 네.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또 찾게 만들고 재구매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재구매까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 시즌에 반짝 그리고 그냥 애향심에서 내부 네. 주민들이 좀 구매해 예. 주시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사실 더더욱 큰 발전들을 해 나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막걸리의 브랜딩이 돼야 될 텐데 네네.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담배하고 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네. 지방세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역에서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개발들을 했죠. 근데 예. 이게 조금 더 커지려면은 타향에도 좀 이렇게 판매가 좀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마도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지자체 같은 네. 경우에 이 막걸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것들은 많이 하나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한다고들 얘기는 하는데요. 실제적인 예산 편성된 걸 보면은 과연 그걸 갖고 브랜드를 하나 런칭하는 정도가 될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혹시나 네. 오해하실까 봐 얘기를 드리는데 왠지 이렇게 디자인이 좀 후져 보이고요. 아, 예.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시골스러워 보이고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와인도 그렇고 사케도 그렇고 네. 막대한 비용을 포장비에 투자를 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소주 먹는 이렇게 두 가지 브랜드 제일 크죠. 참이슬하고 처음처럼도
그 캘리그래피 하나에 정말 네.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는 것처럼 네. 사실 지역에 있는 막걸리들도 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병도 그냥 천편일적인 그 이제 간장통처럼 생긴 페트병 같은. 페트병 말고 네. 좀 이렇게 호리호리한 병이라든지 예. 이런 걸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발비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맞아요. 나와 있던 것들에다가 예. 라벨링하는 정도 그렇죠. 그치는 경우가 좀 예. 많습니다. 그러고 아쉽죠? 보니까 네. 일본의 사케는 오히려 일본색이 좀 잘 드러나는 어떤 병 아니면은 그 말씀하신 정말 캘리그래피, 네네네. 활자 네네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제가 그 삿포로에서 오키나와까지 전체를 한 20바퀴를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또 오래전부터 그 투어를 좀 하고 또 뭐 비즈니스 사람들 이제 많은 미팅을 했었는데 늘 감동은 그거죠. 그러니까 주류 전문점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네 우리처럼 아무 데나 막 이렇게 술을 팔지는 않습니다. 네. 리커샵이라고 그 술 주점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시간까지만 판매를 하고요. 네. 자판기에서도 성인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편의점 아무데나 가서 우리처럼 살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꼭 들려달라고 하는 곳이 그곳이죠. 네. 사케를 파는 전문점을 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총천연되게 예술 작품들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에 막 비치 색깔 병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네. 라벨도 우리처럼 그냥 다 똑같은 그냥 이렇게 비닐로 빙빙빙 둘러놓은 것 같은 이런 스카치 테이프 발라놓은 것 같은 예. 이런 느낌이고 한지,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한지가 아니고 예. 화지가 네, 되겠죠. 네. 화지를 이렇게 손으로 찢은 것처럼 해서 도장을 찍어놓은 경우도 있고 맞아요. 너무너무 근사하게 좀 많이 그런 좀 게 얘기가 됩니다. 분위기가 또 맛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요. 네네. 그런데 이 사케, 막걸리, 근데 그래도 우리는 또 대중적인 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고를 수 있는 방법을 또 궁금해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서울 시내에 한 3집 정도가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컨셉이라 가보시면 이거 김유진이 했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네. 벽면에 네. 팔도 막걸리라 그래가지고 팔도를 대표하는 막걸리들을 런칭을 시켜놨어요. 오, 뭐 예. 홍대라든지 합정동이라든지 강남 예. 쪽에 가보시면은 그런 집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막걸리가 그 도시에서 소비를 할 때는 보통 소비자가가 1,200원에서 1,500원 선이에요. 네. 근데 이게 소위 얘기해서 이제 도를 넘어오고 시경계를 넘어오다 보면은 심지어 10,000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야, 이 도둑놈들이야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재고에 대한 부담이죠. 기껏 그렇죠. 그거 어렵게 갖다 놨는데 네. 안 팔렸을 경우에는 정말 당황스러워지니까 그런 네. 정도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요새 택배 시스템 많이 발달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택배를 활용을 하시면은 현지 막걸리들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고 사케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종일 강의를 해도 좀 모자랄 텐데 네.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준마이 다이긴조라고 하는 술만 피하시면 돼요. 왜? 그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와인의 그랑크리급이라고 하는 네. 최고의 높은 레벨이죠. 네. 이걸 드시고 나면 나머지는 못 드세요. 아,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취향이라는 네. 것은 비탄력적이어서 절대 최고를 맛보고서는 그렇습니다. 최저로 내려갈 수가 그게 없어요. 가장 예. 대표적인 게 자동차, 예. 술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청취자들하고 생생경제에서는 저희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병부터 드시기 시작을 하세요. 네. 큰 대병이 보통 예. 후즈라 그래서 보통 예. 술들을 많이 담았는데 그냥 그 정도부터 출발을 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궁합이에요. 네. 궁합. 맞는 궁합이 필요하니까 잘 찾아라. 예. 사케하고는 조금 짭조름한 게 좋고요. 예. 막걸리하고는 단도가 있기 때문에 좀 콤콤한 음식이거나 네. 좀 슴슴한 음식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잔 땡기네요. 방송 끝나고 괜찮으세요? 네. 약속 있으세요? 약속은 있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영화 속에서 경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다 방점을 놓는지 아시죠? 네. 네. 오늘은 어떤 영화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온 가족이 한데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거죠? 네, 아마 제목만 들어보면 대부분 아하, 그 영화 이렇게 할 애니입니다. 닐스의 모험 극장판입니다. 아, 저 굉장히 좋아했던 TV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네. 예. 이 1980년대 초에 그 일요일 아침에 우리나라 공중파에서 방송이 됐었는데요. 아마 그 3040 세대라면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TV 네. 앞에서 형 동생들하고 같이 TV 보던 그런 기억 다 있을 겁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네. 예. 그 닐스 모습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모자 네, 쓰고 맞습니다. 약간 청바지 같은 거 입었고 그 모르텐인가요? 그렇죠. 뒤에 거의 나오잖아요. 네. 예. 빨간 모자에 호루라기 맞아요. 갖고 있던 그 예. 닐스의 모습인데 이 영화 원래 이제 애니메이션은 그 오이시 마모루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이 공각기동대 만든 감독입니다. 오시마모루 아닌가요? 네. 네. 아, 그렇죠. 네. 네. 오이시는 맛있는. 아,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작은 아마 이 스웨덴 소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류 작가인 그 셀마 라게를레프가 썼는데요. 예. 닐스 호르게손의 신기한 스웨덴 여행이라는 건데 이 소설이 1906년과 1907년 2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닐스의 몸이라는 게 100년도 더 된 소설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예. 그리고 이 셀마 라게를레프는 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네. 1909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이 닐스의 모험은 말괄량이 삐삐와 함께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스웨덴의 캐릭터입니다. 삐삐도 떠오르네요. 근데 TV 시리즈는 상당히 길었어요. 네. 근데 이걸 극장판으로 만들면은 줄거리를 어떻게 압축했을까요? 네, 그 전체 줄거리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재밌는 부분만 모아서 축약을 시켰던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줄거리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매번 말썽만 피우는 농장집 아들 닐스가 있는데요. 네. 맨날 집에서 키우는 닭과 소, 개 그리고 이제 거위들을 괴롭힙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맨날 말하죠. 맞습니다. 쟤 또 왔어 막 이러고.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요정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네. 이제 이 할아버지에게 또 장난을 치다가 덜컥 이제 마법에 걸리는데요. 자기가 키우던 햄스터 캐럿과 함께 갑자기 몸집이 15cm 크기로 줄어드는데 네. 이때부터 희한하게 동물들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마침 네. 하늘을 날기를 막 갈망하던 이제 거의 모르텐이 있는데요. 모르텐이 또 하늘을 날아버립니다. 얼떨결에 모르텐 목에 걸려있던 올가미를 잡았다가 같이 이 모르텐과 함께 새들의 고향 나플란드까지 날아간다. 네. 네, 이게 줄거리입니다. 닐스가 그 모르텐의 목을 꽉 쥐고 날아가던 장면이 떠올라요. 네, 예.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예. 아, 정말 다시 보고 싶은데 라플란드가 근데 진짜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영화의 배경, 요즘 진짜 떠오르는 북유럽 대표적인 국가 스웨덴인데요. 이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자연 풍광을 그대로 재현한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이 라플란드도 실제 지명인데요. 유럽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데 핀란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러시아의 일부가 포함되는 그 스칸디나비아 북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설은 그 셀마 라게를레프가 그 스웨덴 교육 당국의 요청을 받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요? 원래 이제 집필의 의도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그런 개구장이가 자연에서 막 뛰놀고 뒹굴면서 결국 이제 타인을 배려하게 되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스스로를 돌아봐서 착하게 된다. 네, 이 내용을 담았는데요. 네. 또 보면 이제 기러기들과 같이 여행을 하는데 그 사회적인 연대, 북유럽 특유의 예. 그런 의미도 또 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런 의도가 잘 드러난 그런 이야기네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런 도덕적 이야기 말고 경제는 어떤 이야기를 뽑아오셨어요? 네, 여기서 특히 이제 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예. 경제와 그리고 금융 용어에서 우리가 주로 쓰이는 한번 새 관련된 용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가장 유명한 말 있죠. 거위의 털뽑기. 세금.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소득세 인상과 관련돼가 설명을 하다가 네. 세금 인상은 거위의 털을 뽑는 것과 같다 이랬다가 아주 공분을 샀습니다. 원래 이 말은 그 프랑스 루이 14세 때 네. 재무상이었던 콜베르가 한 말인데요. 바람직한 조세 원칙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악랄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깃털은 세금을 말하고 이제 거위는 결국 국민인데요. 네. 국민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안 아프게 세금을 많이 걷어라 이런 의미니까 상당히 그렇게 좋지는 못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도 또 뭐 정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털은 뽑아야지 될 텐데
금융위기 때는 또 블랙스완, 검은 백조죠. 네. 이게 또 상당히 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백조보다는 이제 고니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뭐 같은 의미입니다.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일인데,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을 말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뉴욕대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교수가 제안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금융위기 아무도 일어날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완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뭐 과거에 뭐 9.11이라든가 네. 이런 사건들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을 블랙스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블랙스완의 의미가 나왔던 게 과거에 서양에서는 이런 까만 고니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우연히 이제 호주에서 1697년에 이 흑고니가 발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발생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 블랙스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 스완, 그레이 스완 또 이런 또 단어도 새로 또 창조가 됐습니다. 만들었군요. 네. 그 중에서도 뭐 그레이 스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화이트 스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네. 또 그 대책도 가지고는 있는데 결국 이제 적절하게 처방을 하지 못해서 사단이 난 것을 말하는데요. 예컨대 뭐 과도한 규제 완화라든가 지나치게 뭐 유동성을 푼다든가 네. 그다음에 과도한 부채를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또 대책도 알면서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큰 사고가 나는 것. 그럼 갑자기 떠오르는 게 우리의 부동산 대책도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면서도 결국 안 해가지고 예. 사고가 나는 거고, 그레이스와는 약간 의미가 다른데요. 결국 회색 백조인데 예. 이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네. 하지만 쓰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쓰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사고가 나는 건데요. 예컨대 인플레이션 지금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면 돈을 죄면 된다. 이건 아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경기가 나빠지니까 사용을 하지 못해서 네. 그러다가 결국 큰 사건이 나는 것은 또 그레이스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개도국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데 빠져 있는 경우가 좀 있죠. 네, 지금 세계 경제도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근데 또 주식 시장에서도 뭐 미운오리다, 뭐 백조다, 뭐 이런 표현을 가끔 이렇게 써서 종목들을 좀 묶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내가 산 주식이 애물단지로 전락해가지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지 못하는 주식, 그걸 이제 우리가 미운 오리 주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요즘은 이제 건설주, 해운주가 좀 대표적인 미운 오리 주고요. 다음 또 백조는 큰 수익을 남겨줬던 아주 귀여운 주식, 나한테는 정말 좋은 주식인데 네. 이렇게 이제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됐다 이런 표현도 참 많이 쓰고요. 네. 또 반대로 또 백조가 미운 오리가 됐다 표현도 많이 쓰는데 뭐 주식 시장은 물론이고 부동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업 M&A 때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독수리와 관련된 단어는 없나요? 있습니다. 예. 그 6월 달에 열리는 브라질. 예. 브라질의 경제를 설명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 대해서는 닭의 비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브라질의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1990년대까지는 뭔가 경제가 좀 되려고 하면 꼬그라지고 네. 또 꼬그라졌다가 또 살아나는 듯 하다가 또 꼬그라지고 네. 그래서 마치 하늘로 날려고 파닥대다가 그러면서도 결국은 날지 못하는 닭과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제 닭의 비상이다 불렀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룰라 대통령이 나온 이후에 브라질은 사실 급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독수리의 비상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네. 거칠 것 없이 브라질이 도약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브라질의 1, 2월 무역 적자가 61억 달러. 우리 돈 무려 6조 원에 달한다. 네. 이러면서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얘기 나오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서 브라질 돈 헤아라가 가치가 지금 폭락을 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또 브라질 또 닭이 비상이 아니냐. 네. 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인플레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는 게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레이스완이 되고 마는군요. 그렇죠. 예. 네. 참 브라질 참 잘 나갔었는데 또 투자 격언 중에서도 새들이 좀 나오죠. 네.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과 함께 나타난다. 네, 맞아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주식시장 같은 게 되게 불투명할 경우가 많은데 방향성이 상승이든 혹은 하락이든 방향성을 확인했을 때 재빨리 투자하라 이런 얘기로 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디로 칠지 모르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예단해서 들어가지 말고 좀 참다가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힐 경우에 투자하라는 네. 얘기인데 그렇다고 이제 방향이 완전 결정되고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신이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 당 얘기하니까 치킨 게임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정말 서로를 잡아먹어야지만 되는 그런 시장들이 형성이 되는 그것도 뭐 닭이니까 경제 용어에 좀 넣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경제 용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N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제가 좋아하는 금요일, 또 금요기획 있는 날이죠. 3, 4부 금요기획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좀 다시 언급하기는 많이 가슴이 아픈데요. 송파구 세모녀의 안타까운 그 죽음이 보여줬던 제도와 현실의 괴리, 더는 없어야겠죠.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